특히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 0.8%포인트 차이로 결과가 갈리지 않았습니까? 표수로는 43,157표인데 이번 선거 결과 17개 광역단체장 선거는 여당이 8석, 야당이 9석이었습니다. 이번 6.4 지방선거 결과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신 교수님. 원래 이 지방선거는 사실은 여당의 무덤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사실 줄줄이 지방선거만 했다 그러면 여당이 참패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당이 이 정도의 성적을 보인 것은 16년 만에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나름대로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선전했다라는 근거를 가질 수 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뭐 다른 지역보다도 이 수도권에 우리가 이 집중을 하는 게 수도권에는 이게 뭐 소속감보다도 각 지역에서 올라온 분들이 모여가지고 세대별, 지역별, 뭐 경제적 격차별 다 이게 섞어 사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민심의 중요한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수도권인데 세 지역 중에서 두 지역을 가져갔다. 특히 한 지역은 다시 탈환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당의 선전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반면에 야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론을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했고 그거 말고는 도대체 이 주장한 게 별로 없어서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죠. 박상철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이번에 야권에서 이야기하고는 정권 심판이 먹혀들을 줄 알았어요. 특히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보건대 이번 선거를 해석할 때요. 이번 중간선거를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집권 초에 이 정치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진을 착출했고, 뭐 그 결과가 이번에 선거에 톡톡히 재미를 봤는데요. 그런데 그 선거 상황에서 각 그 지역을 보면 어느 정도 또 정권 심판의 쏠림 현상이 표는 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이제 두 군데라고 이야기하면은 마치 야권이 서울만 수성한 것 같지만은 인천하고 경기가 정말 그 초접전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부산 지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승자가 없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는 분명히 여권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선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서도 유권자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그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정말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된다. 맞습니다. 뭐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왜 충청권 지역이 싹쓸이가 됐을까? 이건 또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역시 지방선거다 보니까 중앙정치의 어떤 영향력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그 지역의 현역이 잘한 경우는 현역 프레임으로 작용이 되고요. 그 현역 시장이나 단체장이 잘못한 경우는 또 그 지역 주민이 나름대로 심판을 했다, 평가를 했다, 뭐 그런 선거였다고 봅니다. 네. 4년 전 선거를 보면 그때는 세종시가 없었기 때문에 광역 단체장이 16자리 아니었겠습니까? 이때는 당시 한나라당이 7석, 민주당이 6석, 7대 6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자민련 예. 다른 야당 자유선진당 한 석하고 무소속 2석 이렇게 됐었는데 7대 6이었는데 여당과 제1야당을 비교하면 이번에는 8대 9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둘 다 이긴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렇죠. 그게 둘 다 이긴 거라 그러면은요. 사실은 이 민심은 정치권 정신 차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 같은데, 둘 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얘기하면 또 안심하면 이게 상황이 영 딴 데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정신 차리고 제대로 민의가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이겼다, 둘 다 졌다. 오히려 둘 다 졌다가 좀 낫지 않을까요? 정신 차릴 때는. 새로 생긴 또 세종시 있지 않습니까? 새로 생긴 세종시가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그걸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세종시를 특별시로 탄생을 시켰고 그런 여러 가지 역사로 볼 때 여당이 당선될 거라는 예상들도 적지 않았는데 이것이 또 전체적으로 볼 때 큰 변수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우선 세종시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요. 지금 8대 9라면 막상막하 아닙니까? 스포츠 야구로 이야기하면 제일 재밌는 스코어 아니에요. 용호상박의 대결이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 면면을 들어가 보면요.
기가 막힌 사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권에서 정말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종시 문제를 우리가 얼핏 보면 이거 세종시 문제 실제 해결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고 또 대선 때도 많은 지지를 보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특히 자유선진당하고 합쳤기 때문에 새누리의 당세는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종시 문제를요, 저는 충청권 문제를 보면은 해석이 올바로 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즉, 충남은 어느 정도 뭐 좀 우리 예상을 했지만, 충북, 세종시, 대전까지가 전체가 뭐 새정치민주연합이 싹쓸이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특히 이제 충청권이라는 곳은 굉장히 민감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투표를 하는 국민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쏠림 현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왜 학문들을 쏠렸을까라고 보면은 공천을 잘못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과거에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자민련 같이 충청도스러운 정치 세력의 집단의 흐름이 정서가 있거든요. 이번은 공천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가 돼버리면서 뭔가 반감이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것. 그것이 세종시로 넘어갔다. 뭐 세종시도 엄밀히 말해서 충청권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도 일리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이. 네. 세종시에 대해서요, 뭐, 거기 세종시에 우리 관청이 많이 가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야, 이거 뭐, 우리들 지금 관피와 적결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는데, 그거는 세종시 인구 분석을 좀 해보고 전 그런 주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일부 신문에서 오늘 보니까 세종시가, 그렇죠. 세종시가 야 쪽으로 넘어간 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에서 관피와 척결하겠다고 그랬더니 관리들이 거기에 반발해서 표를 줬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해석 아닙니까? 소설가들이요. 네. 소설 쓸 때도 이렇게 다양한 그 실제 경험을 좀 하고 쓰잖아요. 근데 세종시가 인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신도시, 그러니까 관청 들어가 있는 그 관공서 들어가 있는 신도시에 사는 게 3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0만은 뭐냐면 구도심에 속해 있는 조치원 이쪽 일부 지역이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그 10만이 도농 복합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도농 복합 지역, 구도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지금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도심에 있는 분들, 거기 있는 분들은 전통적으로 자민련, 사실 계속 충청도에는 충청권을 대변하는 정당이 있어 왔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진 지 불과 몇 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정서에 맞추는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정치권이 제대로 읽지 못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 차원에서 아주 그건 정확한 세종시 문제는 뭐 충청권의 민심의 한 가운데서 해석한 것이 보다 좀 정확하게 투표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충청권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이번 절묘한 선거 결과 여당 8석, 야당 9석. 이렇게 이런 결과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한 두세 가지를 꼽는다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박 교수님. 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가 네. 저는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역시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서 뭐 새누리당이 최선을 다하다가 마지막에 대통령한테 호소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얼마 안 됐지만 선거 직전에 대통령이 담화문을 비롯해가지고 국무총리 누구로 할 건가 그래서 안대위로 했다가 사실 이게 또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선거 직전에 국무회에서 정말 국민이 원하는 국무총리를 주겠다. 그래서 대통령의 눈물과 보이지 않았던 뭐 선거 행위라기보다도 어떤 제스처가 또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뭐 굳이 세 개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제 야당이 더 잘했으면 좋은데 저는 야당이 우리가 작년에 야당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창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어떤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도 일종의 역부족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권에서 사실은 많은 부분을 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한테 내주고 있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분순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 세월호를 겪으면서 40대 앵그리맘 얘기도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또 어떤 면에서 교육감 선거에 어떻게 표출이 될까? 그것도 선거 전에 굉장히 큰 관심이었는데요. 진보 계열 교육감들의 돌풍,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신임 교수? 지금요,
저는 굉장히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과거는 7명 뽑았잖아요, 이번에도. 지방선거 때 그냥 줄투표 다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교우순번제로 해서 교육감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 순번을 섞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교육감이 13명이 진보 교육감이 탄생했다라는 건 찾아서 찍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번호로 나타나지 않고 번호로 자기가 나타나 이름을 알아야지 찍을 수 있는 있다는 거죠. 거예요. 이건 굉장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 세월호 아까 여기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전 그거라고 봅니다. 요새 세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불량 엄마들이 요새 굉장히 유행이다. 그 무슨 불량 엄마라는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공부해라. 너 어디 갔다 왔냐. 너 공부 안 하고 옆집엔 공부했는데 요새는 불량 엄마라는 게 뭐냐면 아무 얘기를 안 한대요. 애 그냥 공부를 안 해도 좋으니까 건강하고 아무 일 없이 건전하게만 잘하면 좋다. 세월호 참사의 영향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제가 볼 때에는 교육감 선거에 그대로 투영이 돼서 13명이라는 정말 엄청난 진보 교육감들이 탄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선거 결과 박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40대 앵그리맘이라는 말에 저는 처음에는 무슨 뜻인가 했는데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번에 고승도 후보 같은 경우 사실 가정주부들이 볼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내가 투표장에 가야 되겠구나는 그것도 앵그리할 소재죠, 진짜. 선거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결정적인 저는 그 사안이었다고 보고 또 하나가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가슴 아파한 사람, 우리도 가슴 안 아팠겠습니까마는 역시 그 연령대를 키우고 있는 연령이 바로 40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의식은 높은데 또 생활에 워낙 쫓기다 보니까 사실 이념으로는 굉장히 자유스럽잖아요. 그래서 선거에 별로 동원이 되지 않고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저는 사전 투표 10%가 안 된 걸 보고 40대가 개인 투표는 낮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적은 숫자지만 이 앵그리 마음이 선거에 영향을 주겠구나. 그래서 저는 여타 광역단체장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보고요. 특히 교육감 선거에는 결정적으로 역할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네. 서울에서 고승덕 후보가 내내 앞서가다가 이제 조희연 후보 당선으로 결론이 난 것은 역시 그 고승덕 후보의 딸의 폭로 내지 공격, 아버지에 대한 친아버지에 대한 당연히 공격. 일정 부분 이게 영향을 줬겠죠. 가장 큰 변수였을까요? 저는 사실 그렇다고 보는데 한 가지만 저는 사실 기존의 여러 사례를 보면은 큰 참사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직접 그 당사자가 아닐 경우에는 자신의 지지 정당이나 이념을 잘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론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도 그것이 적용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쪽, 그러니까 정치인을 뽑는 데는 상대적으로 그게 덜 투영이 됐는데 교육감에는 거의 100% 투영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정말 전략적 투표를 성숙하게 잘하는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됐구나. 전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가능성을 볼 수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나만 하고요. 더 이야기하면요. 그래서 앵그리 마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을 뿐이고 이제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는 일단 선거 구조가 또 문제가 분명히 있었어요. 보수가 당선이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그 진보 진영 단일화됐다는 것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정말 교육감 선거는 현역 프레임이라는 게 크게 작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보 성향의 현역 교육감이 많았기 때문에 당선된 이유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그 진보적 교육감이 많이 당선됐다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요,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했냐면 고승덕 후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다 자연스러운 단일화죠. 뭐냐면 문용린 후보로 고승덕 후보의 표가 옮겨갈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이게 문용린 후보가 건너뛰어서 조희연 후보로 간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건너뛰었다는 거는 사전 여론조사대로 조희연 후보가 사전 여론조사에서 3위를 계속 했잖아요. 3등을 하고 있었다는 게 아니, 맞다는 전제하에죠. 물론 그렇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 혼자 진보였어요. 그러면 보수를 선택한 교육감 선택해 지지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좀 그러네. 그러면 다른 보수를 찾아가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희연 후보가 2등으로 달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건너뛰는 거죠. 근데 또 건너뛰는 우리 거죠. 신 교수님이 기본적으로 지금 보수 진보를 이렇게 구분해가면서 지금 40대 앵그리맘이 투표를 했다고 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부터 자유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는 진보적 계열을 이렇게 친화적인 마음을 안 갖고 있어요. 항상 이데올로기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참교육을 하면서 이게 다 이데올로기 들린단 말이죠. 그러나
막상 정치에 딱 선거에 참여했을 때는 무슨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정말 교육자다운 사람이 누구냐를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공교롭게도 이제 조 의원 이런 사람들이 걸려드는 것이고 단일화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주로 교육자들이 모여서 단일화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반면에 보수 쪽의 교육감은 앞으로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 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학교를 가져야 되겠다. 그다음에 교육감이 돼야 되겠다. 정치인 출신들. 그러니까 단일화가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보수 진영의 교육자들만 나왔으면 거기도 단일화가 되죠. 우리가 이겨야 된다. 교육 정책은 정말 진보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 합의점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수 진영은 뭐 우리 법도 잘못됐지만은 그냥 뭐 인지도만 높은 사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단일화가 안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부라고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정말 그 교육감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 고승덕 그러면 진짜 뭐 교육자가 누구냐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부분 작용이 되고 그다음에 단일화가 되고 안 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선거 결과를 영향을 줬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신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선거 결과에 이건 전교조의 승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방금 박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에게 투표를 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다 전부 전교조 지지자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해석이 조금 과장된 거 아닌가 그건 이렇게 보입니다. 오버한 해석이고요. 뭐 전교조가 진보의 상징도 아니고, 예? 물론 저는 전교조가 우리나라 학교 현실에서 일정 부분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뭐 총질을 근절한다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은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진보 쪽으로 당선된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그 부정적인 측면을 다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